안녕하세요. 박희준입니다. 머니24 헤드라인입니다. 뉴욕 증시는 재정절벽 협상 난항에 따른 불안감이 악재로 작용하며 일제히 내림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리스가 이르면 다음 주부터 340억 규모의 구제 금융을 받기로 합의됐습니다. 코스피가 3개월 만에 2,000선 고지를 다시 밟으면서 우리 증시의 산타랠리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애플이 대만 호나이 정밀, 일본 샤프와 손잡고 애플TV 디자인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고로 물의를 빚은 KT와 한국교육방송공사 EBS의 시종조치 명령과 함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검색광고 서비스 제공업체의 한국법인 오버추어 코리아에 대해 서비스 이용업체 4곳이 부당이익 반환 소송을 잇따라 제기했습니다. 네, 박희준의 여보세요 12월 14일 금요일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요, 미 연준의 추가적인 양적 완화 조치를 과연 긍정의 신호로만 볼 것인가, 이면을 들여다보고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의 김동훈 교수 준비하고 있고요. 초대석 시간에는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 속에서 틈새 사업계를 포착하고 성공적으로 사업을 이끌고 있는 열정의 CEO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해 주시고요. 자, 먼저 글로벌 마감 시황부터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박지은 외신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죠. 박지은 캐스터. 네, 시황센터입니다. 조금 전에 마감한 뉴욕 증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지수도 그렇고 종목도 대체적으로 약세입니다. 장중에 빨간불 켠 구간이 매우 짧습니다. 출발대를 보면 강보합권에 머물 때도 있었는데 3대 지수 낙폭을 점차 확대했습니다. 공화당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의 발언이 영향이 컸는데요. 베이너 하원 의장은 오바마 대통령이 재정절벽 문제를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미국 경제를 재정절벽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뉴욕 증시 3대 지수 약세권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뉴욕 증시 마감 지수 자세하게 보시겠습니다. 네, 다우 지수 0.56% 떨어졌습니다. 13,170선에서 마무리됐고요. 나스닥 0.72% 밀린 2,992선, 그리고 S&P 500 지수 0.63% 떨어진 1,419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다우지수 일주일 흐름 한눈에 살펴보시겠습니다. 다우지수 이번 한 주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네, 그래도 일주일 주 초반에는 상승세 보이다가 목요일과 금요일, 어제 오늘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주에는 호재성 재료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가 충분히 받아들이지 못한 그림입니다. 네, 이번에는 유럽 가보시겠습니다. 유럽 증시도 암울합니다. 네, 유로존 재무장관들이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 차기분 집행을 승인하고 미국 경제 지표들이 개선되는 등 호재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재정절벽에 대한 우려감에 유럽 증시 하락 마감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감 상황 지수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영국 FTSE 지수가 0.27% 떨어졌습니다. 5,929.6을 기록했고요. 프랑스 카크 지수도 0.1% 소폭 밀리면서 3,643.13 나타냈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의 낙폭이 조금 더 컸습니다. 0.43%, 포인트로는 32.81포인트 떨어지면서 7,581.98로 장 마감지였습니다. 네, 아시아 가보시겠습니다. 아시아 증시는 혼조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일본과 중국의 표정이 많이 엇갈린 모습이었습니다. 일본 증시는 1% 넘게 급등한 반면에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는 1% 넘게 떨어졌습니다. 일본은행이 앞으로 열릴 통화정책회의에서 추가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엔화 가치가 약세를 보인 점이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중국의 하락세가 두드러집니다. 시진핑 총서기를 비롯한 중국 새 지도부가 경제 성장보다는 안정을 추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투자자들의 실망감이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지수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 1.68%, 161.27포인트 급등했습니다. 9,742.73 기록했고요. 중국 상해종합지수 1% 넘게 급락하면서 2,061.48 나타냈습니다.
홍콩 항생지수 약보합권에 머물면서 22,445.58로 장 마감지였습니다. 네, 어제 환율 마감 상황 보시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5거래일 연속 떨어졌습니다. 연일 연중 최저 기록하고 있는데요. 어제 2원 내려가면서 1,073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박지은 캐스터 일주일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지수 중심으로 글로벌 마감 시장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머니국의 최현진 기자 전화 연결해서 관련 내용 자세히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진 기자. 네, 최현진입니다. 뉴욕 증시가 경기 부양책 확대 소식과 지표 호조세에도 불구하고 내림세 나타났습니다. 그 어떤 호재 소식도 재정절벽 협상만큼 좋은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재정절벽 협상이 계속 난항을 겪으며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재정절벽 협상에 대한 입장차를 줄이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 문제가 앞으로도 미국 경제를 압박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퍼지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어제도 오바마 대통령이 내놓은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수정안에 대해 균형 맞추기에 실패한 방안이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더구나 양쪽은 크리스마스 연휴 이전에 이 문제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는 발언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자 심리에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오는 14일까지 열리는 유럽연합 정상회의에서 그리스 추가 지원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지켜보기에 나선 것도 증시에는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지표는 호조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34만 8천 건으로 9주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동시에 시장 예상치보다도 개선됐습니다. 허리케인 샌디 여파로 급증했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4주 연속 감소세를 보이면서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겁니다. 소매 판매 역시 감소한 지 한 달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11월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0.3% 증가했는데요. 전월 0.3% 감소해서 증가세로 돌아선 겁니다. 하지만 시장 예상치인 0.4에서 0.5%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또 미국의 지난 10월 기업 재고도 시장 예상대로 전월 대비 0.4% 늘었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는 역시 일제히 내림세를 보였는데요. 뉴욕 증시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재정절벽 우려가 가시지 않으면서 미국 경제 압박 불안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연합 재무장관들이 유로존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유럽 중앙은행에 유로존 은행 단일 감독권을 부여하기로 합의한 결정도 그다지 큰 효력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공화당 반발에 부닥친 미국 의회의 세금 협상 결과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 종목별로는 도이치방크가 4분기 실적 악화 우려에 1.6% 하락했고 볼보 자동차는 르노의 지분 처분 소식에 3.6% 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최현진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스피가 3개월 만에 2,000선 고지를 다시 밟았죠. 우리 증시에서 한타랠리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희정 기자가 전합니다. 코스피가 전거래일보다 27.33포인트 오르며 3개월 만에 2,000선에 안착했습니다. 코스피 2,000 돌파는 외국인의 힘이 컸습니다. 외국인은 5천억 원 이상 순매수하며 11거래일째 사자를 이어가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외국인 자금의 대거 유입으로 환율은 장중에 1,070원 선까지 떨어지는 등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프로그램으로도 9천억 원 이상의 매수 물량이 유입됐습니다. 시장에서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나 만기 효과가 오히려 긍정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오전에 전해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동결 소식도 지수 상승에 힘을 보탰습니다. 기준금리 인하 기조는 다소 주춤해졌지만 내년 1분기 중 추가 인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추가 경기 부양책이 나왔고 유로존 위기 극복의 기대감이 커진 것도 도움이 됐습니다. 삼성전자가 153만 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가 기록을 다시 썼고 현대차, 포스코 등 시가총액 상위주들도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올해 주식 거래가 10거래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M머니 김유경입니다. 네, 그리스가 이르면 다음 주부터 340억 규모의 구제금융을 지급받습니다. 유로화 사용 재무장관 협의체인 유로그룹은 브뤼셀에서 회의를 열고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 340억 유로의 지급을 승인했습니다. 구제금융 가운데 160억 유로는 은행 자본 확충에 나머지는 재정 충당과 국채 환매에 각각 사용될 예정입니다.
국내 3위 해운업체 STX 펜오션이 시장에 나왔는데요. 삼성과 현대차 두 재벌이 인수 경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이 STX 펜오션 인수전에서 만났습니다.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STX 펜오션을 매물로 내놓은 STX그룹에 두 그룹이 인수 의사를 밝힌 겁니다. STX와 투자은행업계는 STX는 현대차그룹의 현대글로비스, 삼성그룹의 삼성 SDS, 외국계 투자펀드 등 세 곳을 상대로 매각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삼성과 현대 두 그룹 모두 물류사업 확대 의지가 확고해 인수 경쟁은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중 현대글로비스는 가장 유력한 인수 후보로 거론됩니다. 자동차 운반선 사업을 하고 있는 데다 내년 현대제철의 당진 공장 제3고로가 완성되면 철강 제품의 수출을 위해 벌크선도 늘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현대글로비스가 최근 선박 투자를 늘리고 있고 해운업 진출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됐기 때문에 STX 펜오션 인수는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삼성도 만만치 않습니다. 삼성은 그룹 계열사별로 하던 물류 사업을 삼성 SDS로 일원화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한통운 인수전에도 뛰어들기도 했고 최근 해운회사 출신 경력직을 대거 영입했습니다. STX 관계자는 국내 투자자들과 협상에 들어간 것은 사전 작업 차원이라며 내년 상반기 안에 매각을 마무리하는 게 목표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업계에서는 주가 추가 상승 등을 감안해 STX 펜오션 인수 자금이 4천억 원을 넘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머니 정영석입니다. 네, 브리테만 호나이 정밀, 일본 샤프와 손잡고 애플 TV 디자인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애플이 아시아 부품 공급 업체들과 함께 여러 종류의 TV 디자인을 놓고 공동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아시아 납품업체 임원의 말을 인용해 애플이 지난 몇 달간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조립하는 대만 호나이 정밀이 일본 디스플레이 업체 샤프와 공동으로 TV 디자인 작업을 해왔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통들은 아직 공식 프로젝트는 아니며 디자인 검토 과정도 초기 단계라고 전했습니다. 통신업계에 또다시 보조금 경쟁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과징금과 영업정지를 함께 적용해 처벌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유재준 기자입니다. 통신사들의 사활을 건 가입자 쟁탈전이 또다시 과열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통신사들은 휴대폰 보조금 출혈 경쟁으로 실적이 악화됐지만 제살깎기 보조금 경쟁은 여전합니다. 특히 인터넷 카페와 전화를 활용한 현금 지급 보조금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KT는 번호 이동을 활용한 고객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현금 40만 원의 보조금 지급을 무기로 가입을 유혹했습니다. KT로 번호를 옮길 경우 유기요금제 기준으로 삼성 갤럭시 노트 1은 40만 원, 갤럭시 S3는 35만 원의 현금을 지급합니다. 노트 1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40만 원 나가세요. 6만 2천 원짜리 요금 기준으로. 오늘까지예요. 번호이동 KT로 오시는 기준으로 35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노트 1이 이제 40만 원이에요. 네, KT에서 나오시는 거예요. 네네, 저희는 이제 본사에서 마케팅 지원받아서 운영되고 있거든요. SK텔레콤도 기기를 변경할 때 반납해야 하는 휴대폰을 중고폰으로 판매하라고 권유하며 간접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편법을 동원했습니다. 현재 인터넷에서 삼성 갤럭시 S의 경우 최대 15만 원에 매입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저번 주까지는 지원금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또 기기 반납도 원래 원칙이거든요. 뭐 기기 반납을 원래는 해주시고 뭐 지원금 안 나가는 건데 갤럭시 1 이용하신다고 하시면 제가 기기 반납 안 받고 고객님 뭐 그거 중고폰으로 뭐 판매하시는 방법도 있으시고요. LG U+도 인터넷 공동 구매와 마켓을 통해 현금 지급 마케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최신폰 삼성 갤럭시 노트 2는 30만 원, LG 옵티머스 뷰는 최대 65만 원의 현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상황이 극에 달하자 방통위는 사상 처음으로 과징금과 영업정지라는 동시처벌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28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이통 3사에 대한 제재가 결정되면 내달부터 순차적으로 이 통사들의 영업정지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머니 유재준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고로 물의를 빚은 KT와 한국교육방송공사 EBS의 시정조치 명령과 함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KT는 올해 2월부터 약 5개월간 텔레마케팅 업체들로부터 해킹을 당하면서 총 879만 435명의 이름과 휴대전화번호, 주민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유출했습니다. 방통위는 KT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 제공 항목을 모두 명확하게 알리지 않고 동의받은 것은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과징금 7억 5,3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EBS는 올해 5월 홈페이지를 해킹당하면서 422만 5,681명의 회원 아이디와 비밀번호, 이름 등을 유출해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2년간 유예해주는 법안이 얼마 전 국회를 통과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은 지금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장남식 기자가 전합니다. 각종 규제들로 인해 지지부진하던 재건축 사업. 얼마 전 소형 의무 비율이 30%로 접점을 찾고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2년간 유예해주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장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은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의 3.3제곱미터당 평균 가격은 지난 8월 초 3천만 원 아래로 떨어졌고 지난주에는 2,900만 원 아래까지 내려갔습니다. 극심한 부동산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끝을 모르고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현재 그 시장 상황은 그 수요를 찾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강남권 그 재건축 아파트 평균 가격이 2,800만 원대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새로운 부동산 경기 부양책을 내놓지 않는 한 당분간 재건축 예정 아파트들의 가격이 오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중장기적으로 저점 매물을 눈여겨볼 만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엠머니 장남식입니다. 네, 집중관찰 오늘의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은요, 서울 반도체입니다. 오늘은 토로스증권의 박준현 차장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서울 반도체, 최근에 어떤 이슈를 가지고 있는 어떤 기업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서울반도체는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LED 제품을 생산하는 종합 LED 업체로 보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예. 다양한 거래선과 기술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보유하고 있는 특허만 해도 몇백 개에 이르는 그런 업체인데요. 예. 서울반도체 아마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애증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한때 1위 시가총액의 스타 종목에서 그렇죠. 최근에는 천덕꾸러기로 전락해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영업이익이 2010년에 1,099억 원을 기록한 그때가 이제 정점이었습니다. 2011년에는 305억 원, 올해 200억 원대로 계속 영업이익이 추세적으로 하락을 해왔습니다. IT 관련된 매출액이 부진했고요. 조명 매출액의 증가도 다소간 지연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예. 최근에는 조명용 LED 신제품을 출시를 해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기존 제품보다 효율성을 증가시킨 아크리치라는 제품이 3분기부터 유럽과 북미 시장 쪽으로 매출이 증가하고 있고요. 기존의 LED와 동일 면적 대비 밝기가 5배 이상 밝은 혁신적인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앰플라를 최근에 개발에 성공을 했고요. 네. 이게 양산에 성공한다면은 기업 가치가 한 단계 도약하는 그런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LED 조명 시장이 상반기에는 중국, 그리고 하반기에는 일본, 미국, 유럽에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긍정적인 면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수익성 개선 부분이 서울반도체 속세라고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중국 정부의 LED 조명 보조금 정책과 관련해서 장기적으로는 수혜주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차장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일단은 상반기에 그렇기 때문에 중국 쪽에서 수주가 많이 들어온 부분이 있었고요. 지난 3분기 실적도 물론 3분기가 성수기이기도 합니다만은 견조한 실적을 보이긴 했습니다. 다만 작년 그리고 재작년과 대비했을 때 실적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거래선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단가를 낮춘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성 개선 부분이 속세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최근 수급 상황은 어떻습니까? 최근에 기관이 8일 연속 순매수를 해줬습니다. 장기 이동평균선을 돌파해서 지금 24,000원 종가를 기록했는데요. 외국인들이 이틀 연속 차익 실현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서울 반도체는 지금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좀 저평가되지는 않았다는 것은 부담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오늘장에서는 어떤 투자 전략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요? 예, 최근의 모습은 어쨌든 수급은 개선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예. 2013년에 대한 전망이 나쁘지 않습니다. 자동차용 LED가 단가가 상당히 괜찮은 그런 제품인데 매출이 증가하고 있고요. 예. 일본 시장 진출도 상당히 성공적이어서 외형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LED 조명 신제품 개발하는 것들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시장에 이제 안착하느냐의 문제고요. 예. 주요 시장인 북미, 유럽, 중국 시장이 경기가 결국은 개선이 돼야만 실적이 증가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좀 체크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4분기는 비수기입니다. 일단은 재고 조정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실적에 큰 기대를 하실 건 없는데요. 다만 이제 2013년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목표가 28,000원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여전히 밸류에이션이 높기 때문에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집중 관찰 오늘의 종목으로 서울반도체 토러스증권의 박준현 차장과 함께 분석해봤습니다. 차장님 오늘 금요일인데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주말 잘 보내십시오. 네.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경제 프로그램 생방송 박희준의 여보세요. 네, 이번에는 경제 전문가 모시고요. 미국의 3차 양적 완화 확대 조치에 대한 우리의 평가, 그리고 우리 한국 경제에 시사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마다 뵙는 분이죠. 연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의 김동훈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는 좀 편찮으셨죠? 네, 좀 이 몸살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주에 쉬셨는데 네. 괜찮으신죠? 네, 많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무래도 뭐 갑자기 기온이 떨어지고 하니까 예. 좀 우리 모두가 좀 건강히 유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교수님 어제 뭐 미국의 3차 양적 완화 조치가 발표가 되면서 우리 증시에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정말 2,000선을 넘었습니다. 네. 앞으로 3차 양적 완화 확대 조치가 만들어낼 영향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요? 예, 한국은 올랐지만 예. 이제 발표한 후에 미국하고 유럽 증시를 보면 크게 좋지 둘 다,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별로 예. 효과가 없었죠. 예,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그 근본적으로 깔려 있는 생각이 예. 정부가 이 금리를 내리면 경제가 좋아진다. 예. 물론 이제 그런 면도 있죠. 예, 예. 근데 당연히 여기에 긍정적인 면이 있고 부정적인 면이 있는데. 자, 그럼 긍정적인 면부터 좀 살펴봐 주시죠. 예. 일단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돈이 더 쉽게 돌린다. 예. 돈이 더 유동성이 더 많아가지고 돈을 더 많이 빌려가지고 투자를 하면 이게 더 생산이 넓어지고 소비도 넓어져가지고 예. 경제가 활성이 된다. 이런 근본적인 생각이죠. 예. 자, 그렇지만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진행했으니까 한번 저희들이 돌아보면서 그러면 과연 이 금리 내리는 게 역사적으로 쭉 효과가 있었냐 없냐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하고 있으니까. 예, 예. 오늘 준비된 그림을- 자료가 있으시면 예. 좀 보여주시면 설명해 주시죠. 1차 그 그림을 한번 보면요. 예, 예. 그 첫 그림은 그 이 파란 줄이 예. 한 50년 사이, 그러니까 1966년도서부터 그 금리 추세입니다. 예, 예. 그럼 아주 뚜렷하게 그 66년도서부터 80년도까지 올라갔다가 예. 그 다음서부터 쭉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예. 자, 그 말은 80년도까지는 금리가 올라가다가 80년도서부터는 정부가 쭉 이제 내렸다. 지금 거진 제로로 내려와 있죠. 예. 근데 재밌는 게 80년도서부터 예. 빨간 줄 이 정부 부채가 지금 쭉 가파르게 올라가고 올라가고 있죠. 있네요. 예.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제일 큰 이슈 두 개가 양적 완화하고 재정 절벽 아닙니까? 예.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재정 절벽의 기본 문제가 지금 미국 정부 부채인데 네. 이제 너무 적자가 크다. 그러면 정치인들이 예. 이 정부가 돈을 빌려야 되는데 적자니까 예. 이 금리가 계속 내려가면 이게 아주 잘못된 시그널 아닙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는 금리가 아주 낮으니까 돈을 계속 빌려도 예. 괜찮다. 예. 그러니까 과연 이 큰 적자를 그렇게 서둘러서 해결할 필요 없다는 아주 부정적인 시그널을 줍니다. 금리가 이렇게 적자가 크다 보니까 예. 올라가면 더 빨리 우리가 이거를 조정해야 돼. 왜? 조달 비용이 더 비싸지니까. 예. 정부도. 이런 그 디스플린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더 이렇게
알뜰하게 살림을 해야 되는 시그널을 주는데 금리를 계속 내리면 정치인들은 이 돈을 더 많이 빌리고 더 쉽게 빌리니까 이거를 더 부채를 늘리는 겁니다. 뭐 시장 또 일부에서는 지금 이제 국가 부채 얘기를 말씀을 하시는데 일부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유동성이 확대되고 장기 금리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지금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가계가 한 70% 국가기관 한 70%를 맞습니다. 차지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그런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자가 낮고 돈이 풀리다 보면은 결국에는 조금 집값이나 뭐 주식이나 이런 것들의 값을 좀 올려가지고 경기를 부양시키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시장에서 맞습니다. 가지고 있는 기대 같은데 지금 교수님께서는 오히려 저 정부의 재정 문제를 많이 지금 그것만 소비 문제를 보면요. 그거를 이제 오래전서부터 이 wealth effect라고 이 돈을 많이 뿌리면 이 돈이 활성이 돼가지고 쭉 내려온다. 근데 지금 미국의 70%가 소비인데 그 소비에 큰 지금 적자가 있거든요. 미국은 무역 적자도 있고 재정 적자도 있고 있지요. 소비자 적자도 있고 다 적자입니다. 지금 뭐 만성 적자국이죠. 자 그러면 이 소비를 이렇게 많이 했는데 이거를 크게 보면 부채 가지고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미 많은 부채를 사용해서 이렇게 적자가 커졌는데 돈을 더 많이 빌려준다고 이게 중장기적으로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아주 단순하게 표현하면 어떤 환자가 감기 몸살이 걸렸어요. 이런 분한테는 임시 그 몸이 안 좋으니까 영양제라는 게 좋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고절병이 있으면 영양제보다 체질 개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체질 개선이 그럼 뭐냐? 미국 같은 경우 교육, 기술 개발, 중장기적인 투자, 소비에서 제조 쪽으로 가는 이런 체질 개선을 해야 되는데 이 돈으로만 뿌리다 보니까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중앙은행만 기대하고 있고 그 이자가 낮으면 돈을 더 빌리고 이러다 보면 그 어려운 중장기적인 체질 개선을 우리가 회피하게 돼 있거든요. 그게 지금 미국의 제일 큰 문제입니다. 교수님께서 이제 장기적인 저금리로 유동성을 계속 확대 공급하다 보면은 결국적으로 그런 악순환 구조를 만들 것이라는 얘기를 하시는 건데 또 일부 시장에서는 말이죠. 교수님 지금 뭐 실업률 세계 글로벌 경기가 안 좋고요. 실업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어제 버냉키 의장이 이제 얘기할 때 실업률이 6.5%까지 떨어질 때까지는 양적 완화를 계속 시행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론적으로는 지금의 미국 경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많은 재정과 함께 미국 경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체질 개선을 통해서 극복해 나가야 되겠지만 사실 시장을 들여다보면 너무 어렵거든요. 실업률도 너무 높아지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또 교수님 말한 그러한 정책을 고집할 수 있을지. 그러면 이제 지금 이 경제에 아주 큰 이슈가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안 하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고용을 안 하고 있고 그러니까 고용이 안 하면 소득이 없고 이런 악순환 아닙니까? 그럼 기업들이 지금 설비 투자를 안 하는 이유가 금리가 높아서 때문일까요?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 금리는 이미 많이 낮아 있지 않습니까? 자, 기업들도 중장기적으로 보면 소비자들이 이미 너무 많은 부채를 가지고 있고 이 그 부채에 한계 있다 보니까 이 소비자들도 이 그 소비를 하기 어렵다는 걸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이 체질 개선 없이 계속 돈만 빌려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한계라는 걸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여기에 더 돈을 빌려준다고 그래가지고 물론 어떤 아주 단기적인 효과 있을 수 있지만 이게 금방. 근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소비가 너무 소비 심리가 죽어 있으면 사실 어떤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그럼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교수님 말씀하신 기업들의 투자 심리 결국 살아나지 못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살아나는 거는 설비 투자라는 건 중장기적인 조치입니다. 설비 투자할 때 그게 1년, 2년 후회를 보고 하는 거거든요. 기업들이 우리가 정말 체질 개선, 단기적으로는 이게 힘들지만 체질 개선 시작했다. 그러면 그게 더 긍정적인, 근본적인 내가 이제 중장기적인 투자를 해야 되겠다. 지금 그러니까 미국의 저금리 정책, 양적 완화 정책은 사실 시장에서 단기적인 어떤 소비 심리를 살아내는데 그거 가지고는 기업들이 제가 그림을 두 개 더 가져왔는데요. 보면서 좀 설명을 요 첫째 그림은 이게 이제 이 얘기입니다. 그 1차 양적 완화에서 2차 양적 완화까지
걸렸던 시간 예, 처음 보시죠. 이게 예. 이제 제 왼쪽. 예. 그러니까 거진 600일을 예. 거쳐서 1차에서 2차로 갔습니다. 예. 두 번째 2차에서 LTRO라는 게 이제 3차인데 그거는 한 400일. 이 그림은 갈수록 이 약 효과가 떨어지니까 계속 그 다음 양적 완화가 빨라진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리고 그 다음 그림을 보면 예. 양적 완화를 단행했을 때 주식 시장의 반응입니다. 예. 1차 양적 완화했을 때는 50%가 올라갔고 효과가 컸네요. 네, 2차는 좀 줄어졌죠. 30%로. 3차는 18%, 지금은 뭐 8%, 어저께는 하루도 못 가지 않았습니까? 예. 미국. 재정절벽 우려가 또 결국은 근데 그게 연결이 돼 있는 예.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 이제는 금리 내려서 효과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다 이제 알고 있습니다. 이 재정 절벽, 예. 이 근본적으로 예. 미국의 지출, 또 미국의 세제, 이걸 밸런스 안 하면 예. 이게 정말 악순환이 되니까 이거는 중장기적으로 어쩔 수 없어서 해야 된다. 이거는 금리 문제가 아닙니다. 예. 체질 개선 문제. 미국이 소비에서 제조업 쪽으로 예. 좀 가야 되고 아시아는 동시에 소비를 좀 더 많이 해야 되고요. 좀 미국 경제를 움직이는 그런 프레임을 좀 바꿔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그거 것 없이는 같네요. 예. 계속 우리가 이 고절병 환자한테 예. 영양제 주는 효과밖에 안 갑니다. 자, 교수님 어제요 말씀하셨던 이제 3차 양적 완화 네. 확대 조치가 취해졌지만 사실 미국 시장에서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예. 그것이 바로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재정 절벽에 관한 우려. 지금 사실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협상 과정에 있으면 소강 상태에 있는 것 예. 같고요. 그래서 어제는 또 보니까 크루그먼, 대표적인 네. 비관론자기만 합니다. 크루그먼 교수가 결국 미국은 재정 절벽으로 떨어질 것이다. 네. 라고 또 예견을 합니다. 네. 좀 불안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단기적으로 불안하지만 예. 장기적으로는 차라리 더 낫다고 봅니다. 왜? 이런 과정을 꼭 거쳐야지만 좀 아주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정신을 좀 차려서 이거를 이제 드디어 해결하는. 예. 그리고 이거는 이 소비를 더 느리고 더 세금을 더 줄여준 데서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예. 지금 미국은 세금을 더 걷어야 되고요. 예. 소비를 좀 줄여야 됩니다. 이 단기적인 고통 없이 예. 중장기적인 예. 우리가 호황을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재정 절벽 문제 참 오랫동안 얘기되고 있습니다만 예. 사실 민주당과 공화당이 합의를 해서 예. 재정 절벽을 걷는다 해도 네. 어느 정도의 지출 삭감은 우리가 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예, 꼭 필요합니다. 예. 둘 다 필요합니다. 세금도 좀 올려야 되고요. 예. 이 지출도 좀 줄여야 되고 이게 예. 적자가 너무너무 크고 예. 이 적자가 크다 보니까 전 세계 시장에 지금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자,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글로벌 증시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요. 예. 사실은 이제 풀린 돈이 우리나라와 같은 이런 신흥국들 그중에서도 매력 있는 시장에 이제 투입이 되면서 우리 시장은 어제 좀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그렇지만 삼적 양적 완화의 확대 조치가 결국 장기적으로 봐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하는 것이 교수님의 의견이시고요. 예. 자, 그리고 또 금통위에서 지금 금리 동결 결정을 내렸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내년 초에는 네. 정권이 바뀌면 결국에는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하는 것이 시장의 우세적인 지배적인 관점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필요합니까?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체질 개선하고 같이 가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도 그걸 따라서 투자를 하고 또 이거를 통해 가지고 기술 개발 이런 중장기 투자하면서 투자할 때 금리가 좀 더 내려져 가지고 도움이 되면 참 좋죠. 반대면 금리가 내린다는 거는 우리 이 일반인들이 은행에 저축할 때 이자 소득이 줄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거를 같이 봐야 됩니다. 알뜰하게 보수적으로 저축하는 분들한테는 금리가 내려가는 게 큰 피해거든요. 자, 이거를 이 좋은 점, 나쁜 점을 보면서 지금은 이미 많이 낮아 있으니까 금리만 가지고 이거를 모든 포커스 한다는 거는 저는 자, 교수님 지금 금리 인하의 장점, 단점 얘기하셨고요. 교수님께서는 내년 초에도 금리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체질 개선 없이는 그것만 가지고는
부정적이라고 봅니다. 자, 그럼 또 하나 제가 여쭙겠습니다. 네. 지금 사실은 뭐 중국도 그렇고, 예. 아니 뭐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예. 사실은 지금 양적 완화 조치를 취하고 있고요. 예. 이 틈바구니 속에서 예. 우리가 이게 환율을 잘못 관리하면 장기적으로 봐서도 우리 수출을 주도로 예. 하는 우리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데, 맞습니다. 이걸 그러면 놔두고 보고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놔둘 수는 없고요. 이 언제보다도 그렇지만, 예. 아주 강력하게 예. 이거를 잘 모니터링하고 해야 되겠죠. 예. 근데 이제 전 세계가 양적하는데 우리가 무차별적으로 똑같이 그걸 하지 말라는 거죠. 자, 일단 돈이 우리나라 많이 빠지는 것보다 예. 돈이 일단 들어오는 게 다 장단점이 있지만 더 좋지 않습니까? 예, 예. 일단 예, 예. 자, 이 돈이 너무 많아지고 이게 우리나라의 또 인플레이션 문제 이런 걸 하면 또 조정을 해야 되겠지만 예, 예. 일단 지금 너무 서둘러서 너무 빨리 금리를 내리면 더 이상 쓸 약 효과가 없으니까 좀 천천히 예. 조금 더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내년 네. 초에 금리 인하 어떻게 보십니까?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그 필요성, 그 압력이 굉장히 강할 겁니다. 예, 예. 강해질 겁니다. 사실 지금 시장에서는 너무 지금 금통위가 뒷짐지고 있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지금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예. 자, 뭐 정권 말기라서 적극적인 모습을 취하지 못하고 있다. 예, 좀 더 이 한국이 예. 우리나라가 이런 어지러운 세계에서 예. 좀 더 원칙을 지킨다. 예. 좀 그 금리 인하보다도 예. 체질 개선 쪽 이런 쪽을 강조한다. 이런 모습을 좀 더 보여주면 한국의 신뢰성이 예. 좀 더 올라가면서 좀 더 아주 이 폭풍 세계에서 예, 예. 좀 더 안정망이다 한국이다. 좀 이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뭐 어제 이제 미국의 3차 양적 완화 확대 조치가 발표됐고, 그리고 이제 뭐 세계 각국들이 손익계산을 분주하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오늘 연수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의 김도현 교수와 함께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른 시간 출연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예. 네.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경제 프로그램 생방송 박희준의 여보세요. 네, 오늘은 초대석 시간입니다. 아이폰 5, 아이패드, 미니, 갤럭시 노트 등 요즘 스마트 기기의 인기가 가히 폭발적이죠. 이러한 스마트 기기의 인기에 힘입어서 덩달아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스마트폰 액세서리와 같은 주변 기기 시장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스마트폰 주변 기기 시장에 뛰어들어서 적자 위기의 회사를 흑자로 전환시킨 CEO를 스튜디오에 모셔봤습니다. 다스덱의 김백철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사실 우리 엠머니 시청자 대부분들이 좀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지금 대표님이 걸어오신 그 길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는 분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어떻게 해서 적자 기업을 흑자 기업으로 전환시켰는지. 네. 일단 제가 운이 좋으셨나요? 일단 제가 그 2010년 6월 예, 예. 달에 이제 저희 그 다스텍에 이제 그 그 대표이사로 이제 오게 되었는데 예, 예. 이제 오자마자 일단은 그 기존 사업에 대한 그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그 어떤 거래라든지 그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크게 걱정될 바는 아니었는데 예. 그 전자파 즉 EMI 사업이라든지 태양광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제가 바라봤던 부분 첫 번째 이제 전자파 사업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가 이제 구리에 많이 의존을 하는데 원자재가가 폭등을 하게 되면서 예. 어떤 회사의 그 매출을 할수록 손익이 감소되는 역관계가 이제 형성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태양광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소기업이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는 사업이다라는 게 제 이제 그 전에 있었던 신념이었는데 기본적으로 그 전기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그 정부나 아니면 지자체 같은 그 재정을 갖다가 등에 업고 해야 되는 사업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상당히 어렵다라는 판단이 들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제 판단의 오류가 잘못되지 않았을까 해서 많은 이제 그 다양한 시각으로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분기 실적을 딱 내보니까는 적자 폭이 엄청 크다라는 게 이제 현실로 예, 예.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막 그 부분에 대한 많은 위기가 있었고 위기감을 느꼈고 그래서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어떤 과도한 자본 투자가 들어가는 걸 하기에는 사실 저희 다스텍이 예. 좀 무리였었고 예. 그래서 보던 차에 이제 스마트 액세서리 사업이 괜찮다라는 이제 판단을 서가지고 그쪽에 대해서 계속 그 공부하고 연구하고 시장에 대한 분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스마트 기기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네. 스마트 기기 액세서리 시장이 성장할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만은 네. 굉장히 그 시장 안의 경쟁이 치열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값싸게 또 제품을 갖다 공급하는 중국 업체들도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젊은 소비자들이 많기 때문에 시장 변화가 좀 극심하잖아요. 네, 예. 변덕이 굉장히 네네. 심한데 네네. 어떤 관점에서 액세서리 시장을 이렇게 보게 되셨는지요? 일단 그 저희가 이제 액세서리 시장의 그 핵심 키워드가 뭐냐를 이제 많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시장의 그 어떤 역동적인 변화에 대해서 저희가 빨리 그 개발할 수 있는 어떤 그 개발 그 선행 기간을 단축시키는 문제였고, 두 번째는 이제 디자인이었고요. 세 번째는 저희 다스텍만이 가질 수 있는 유니크한 게 뭐냐를 고민했을 때 그건 컬러로 저는 규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를 가지고서 이제 시장에 진입을 하게 되면서 어떤 그 저희 제품에 대한 차별성을 갖다 많이 부각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오늘 혹시 뭐 액세서리 좀 가지고 오신 거 소품 없으시죠? 아, 예, 저기 가지고 왔는데. 보면서 좀 얘기를 하면은 재밌을 그러게요. 것 같은데. 네네. 예. 혹시 밖에 가지고 있으면은 좀 한번 볼 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태양광 산업 쪽에서 스마트 기기 액세서리 시장 쪽으로 이제 사업 전환을 하셨는데, 사실 아이템을 바꾸면은 그에 많은 것들이 좀 바뀌어져야 되잖아요. 네.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일단은 그 저는 사실 그 직원들한테 이제 제가 그 많이 강조하고자 했던 것은 제 의견을 내는 대신에 직원들의 의견도 받을 수 있는 소통을 많이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그 판단의 자체에 대해서는 이제 경영자로서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독선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원적 판단을 저는 원해서 이제 직원들하고의 어떤 그 판단의 피드백을 요구했었는데, 사실 설득이 실패됐죠. 이 업종을 바꾼다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직원들한테 많이 이제 와 닿았던 것 같고, 근데 결과적으로 그 어떤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회사의 경영 실적이 악화된다라는 그런 또 심리적 중압감에 대해서는 뭐 직원들도 같이 공감을 했고, 그래서 이제 어떤 업종 전환이. 근데 업종 전환을 하면은요, 그 이전 업종에서 가지지 못한 어떤 기능들을 또 가져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스마트폰 액세서리 같으면은 뭐 디자인 기능이랄까, 또 그런 액세서리 생산 기능 같은 것들이 필요한데, 그러면 기존에 있던 직원들 좀 이렇게 내보내고 새로 이렇게 뽑으시고 바꾸셨는지요? 강제적인 인위 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유지를 하셨군요. 그 대신에 직원들이 말씀하십시오. 네, 직원분들께서 자발적으로 뭐 어떤 그 이직을 희망한다든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고, 다만 어떤 변화에 대해서 그 변화의 흐름을 같이 가고자 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현재도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고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중에요. 지금 다스텍에서 생산하고 있는 액세서리가 지금 들어왔는데, 이런 보시면은 굉장히 컬러풀합니다. 예, 굉장히 컬러풀하고요. 예. 굉장히 컬러풀하네요. 말씀하신 대로 진짜 이 색상을 아마 키워드로 잡으신 것 같습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런 이제 컬러를 잡으시고 디자인을 잡으셨는지요? 일단은 그 저 역시도 이제 이런 업에 사실은 누구도 이제 안 해본 그거였기 때문에 과연 이제 차별성이 무엇일까를 많이 고민을 했었고요. 그 부분에서 사실 이제 외국 기업의 이제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이제 얘기했었는데, 그 우연한 기회에 제가 그 책을 한 권을 사서 봤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얘기가 상당히 재미있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패션이 컬러다라는 얘기를 제가 보고서 아, 이게 키워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컬러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저희가 이제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지금 그 외국계 바이어들이 저희 회사 컬러를 보면서 하는 얘기가 그 몹시 글로벌 컬러라는 얘기를 해요. 저희 브랜드 자체가 몹시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저희 회사만이 낼 수 있는 아주 유니크한 컬러거든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 일반 바이어들이나 저희 그 고객분들께서 볼 때도
저희 그 케이스를 딱 볼 때도 뭐 물론 이제 네임택이 있겠지만 예, 예. 저희 칼라를 보는 순간에도 아 저거는 몹시 칼라다, 저건 다스텍만이 구현할 수 있는 칼라다라는 그런 차별성을 지금 부각하고 있습니다. 네. 칼라라는 것을 키워드로 해서 이제 스마트폰 액세서리 사업에 뛰어드셨는데 아까도 제가 여쭤본 것처럼 사실 이 시장의 변화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제품을 하나 디자인해서 생산해서 출시를 하더라도 네. 그것이 또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간도 굉장히 짧고요. 네. 굉장히 순발력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사실 다가오는 시점에 대해서 뭔가를 개발한다라는 거는 사실 어떤 경쟁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예.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디자인 인력이 풀이 지금 13분이 지금 저희랑 같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는 그 지금 디자인 라이브러리 제도를 지금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어떤 그 새로운 제품이 나오든 또 어떤 트렌드가 되든지 간에 저희 라이브러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거기서 바로바로 초이스가 될 수 있게끔 지금 시스템을 그렇게 구동하고 있어가지고 사실은 그 어떤 변화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대처해 나갈 수 있느냐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얼마만큼 준비했느냐로 저희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라이브러리라든지 아니면 뭐 디베이스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서 지금 대응하고 있습니다. 네. 참 앞으로 전개될 시장을 정확하게 읽으시고 업종 전환을 해서 적자기업을 흑자기업을 살리셨는데 근데 아까 제가 기억해보면 2010년에 CEO로 네, 그렇습니다. 취임을 하셨다고 그랬죠? 네. 그럼 그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는지요? 그전에는 이제 뭐 잠깐 말씀드리자면 이제 뭐 외국계 기업에도 좀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보험회사에도 있었고 은행 쪽에서 좀 많이 근무를 했었습니다. 사실 근데 금융권이라고 하면은 안정적인 직장을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러한 안정적인 직장을 뒤로 하고 그것도 적자에 허덕이는 기업을 맡아서 경영자로 이렇게 삶을 전환하신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특별한 이유는 없었고요. 원래 집이 좀 잘 사셨습니까? 아니요. 저는 뭐 시골의 어떤 빈농의 아들인데 예. 특별한 이유는 없었고 이제 저랑 그 사실 어떤 영적인 교감을 나누는 이 친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한 이제 20년 지기 친구인데 이제 그 친구랑은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그 친구가 이 다스텍이라는 이제 회사를 이제 그 인수를 하게 되면서 저한테 좀 맡아달라라고 이제 했었고 이제 그 전에 제가 이제 어떤 그 뭐 시장 분석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그 친구한테 조언을 했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류가 됐는데 후회 많이 했죠. 근데 막상 이제 회사를 경영하시면서 네. 뭐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네. 가장 좀 기억에 남는 어려움 어떤 게 있으신지요? 가장 기억에 남는 어려움이라고 하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어떤 전자파 사업을 접고 새로운 길을 가고자 할 때 누구도 안 가본 그 길이고 예. 근데 과연 내 결정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게 제일 힘들었고요. 예. 이제 두 번째 힘들었던 부분은 그 어떤 이제 저희가 사실 상장 기업이다 보니까 많은 이제 소액주주분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상장 폐지 결정이 되었을 때 예, 예. 그 어떤 중압감, 그 회사가 상장이 폐지가 되게 되면 진짜 수많은 소액주주들의 그렇죠. 경제적 손실을 어떻게 제가 할 건지에 대한 그 부분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책임감이 또 예, 중압감으로 그렇습니다. 작용을 하셨겠네요. 네네. 자, 뭐 평범하게 직장 생활 하시다가 CEO를 꿈꾸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네. 그분들에게 조언 좀 해주시죠. 일단 그 사실 이제 그 기본적으로 CEO냐 아니냐기보다는 저는 이제 그 뭐 저희 후배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과연 이 지구의 중심이 어디냐. 그러니까 좀 약간 뭐 이기적인 얘기일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지구의 중심은 자기다라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지구의 중심이었을 때 이 지구를 위해서 뭐를 기여할 것인지에 대한 책임감이 좀 있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누군가하고 비교되기보다는 그 세상의 중심에는 자기가 있는 것이고 그 중심 속에서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교감할 수 있는 자기 스스로의 퀄리티를 개발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다스텍의 김백철 대표 스튜디오에 모시고요. 적자 기업을 흑자 기업으로 전환시킨 여러 가지 노하우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들 같이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른 시간에 출연 감사드리고요.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박효신의 여보세요. 여기서 1, 2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초대석의 주인공을 만나면서 느낀 점입니다만은 성공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시장의 판을 제대로 읽는 그런 시각을 꼭 갖춰야 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시장의 흐름과 유기적으로 발맞춰 변선할 수 있는 카멜레온식의 경영, 많은 경영자가 갖는 희망사항이기도 하죠. 카멜레온 같은 방송, 박희준의 여보세요. 월요일에 더욱 새로워진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주말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